네,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를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차 이슈의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차 이슈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진택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진택입니다. 다음은 게이서, 개그맨 겸 카레이서 양상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간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게이서라는 표현이 입에 좀 잘 안 좋네요, 아직. 네, 안녕하세요. 네, 게이서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자리에는 낯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종사라는 말이야. 낯선 분야에 몸담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큰 차는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트럭 전문 리뷰어 카린TV 정욱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 양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지난 7월 6일 한 번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10대 선적하고 스위스로 수출했다고 현대차는 밝혔는데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에는 디젤 엔진과 변속기 대신 수소 연료 전지와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수소 탱크, 그리고 전력 공급 관리를 위한 배터리 등이 탑재됩니다. 요즘 전기차가 한참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트럭은 왜 수소일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왜 승용차 쪽에는 전기차가 많고 솔직히 넥소, 수소 차량은 있지만 사실 많이 안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왜일 것 같으신지 반대로 한번. 네. 아, 그럼 나 도전! 충전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왜냐면 이게 다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충전 시간이 짧아서 영업용으로 전기보다는 수소가 나왔어. 아, 네, 그것도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이유. 너도 빨리 맞춰. 삼각형. 아, 그래요? 도전! 네, 도전! 이 트럭을 소화하기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용량이 커야 하니까 용량이 크면은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차가 무거운데 배터리까지 무거워지면은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반 정도 정답. 네, 차가 무거운 건 맞아요. 둘 다 반반. 그럼 지금 다 해서 75% 왔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 그럼 하나가 남았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까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전에 혹시 1톤 본 거 우리 양상국 씨 옛날에 할 때 우리 리베로 예, 리베로. 한번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리베로가 왜 이 리베로 트럭 혹시 아세요? 1톤 그 스타렉스 앞에 이렇게 스타렉스 모양. 앞에 세미보니형 트럭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 트럭이 실패했을까? 그거는 뭐 다 포터의 모든 이 짐 싣고 하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뭐 유턴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1톤 포터에 다들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조금 더 긴 것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하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시스템에 좀 안 맞아서 골목길을 다녀야 되는데 앞에 보닛이 나와 있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크고 그다음에 휠베이스도 길고 근데 가장 이제 이 차량의 문제점이 뭐냐면 적재함이 작다는 거예요. 1톤 트럭보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많이 실어야 돼요. 1톤 트럭이지만 좀 과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 트럭이 단점이 나오죠. 아까 배터리가 다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트럭에는 총 중량 그다음에 축 중량이라고 해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트럭들은 다 이쪽에 가서 무게를 재잖아요. 근데 나는 짐을 30톤을 실어야 되는데 배터리 무게가 10톤이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짐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적재함은 물론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 트럭 기준으로 40톤의 짐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차량 무게가 한 10톤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30톤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배터리, 전기 트럭, 세미 트럭 같은 경우나 뭐 앞으로 나올 전기 트럭은 배터리 무게만 또 10kg예요. 수소전지 트럭은 가벼운데.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차주들이 큰 트럭을 끌고 다니지만 내가 실을 수 있는 트럭 무게량은 중형 트럭밖에 못 싣고 다니는 거죠. 이게 가장 단점인 거죠. 그럼 배터리를 위한 바퀴를 한두 개 더 달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축중량을 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축중과 총중을 같이 총중량도 제한이 있어요? 네, 축 하나당 10톤의 무게도 있지만 총중도 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중과 총중을 같이 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리베로보다 더 못한 트럭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무게를
무조건 가볍게 만들고 또 하나는 아까 양상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돼요. 수소는 아까 8에서 20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짧게는 뭐 5분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넥소는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충전 시간도 길어지고 또 하나는 트럭커분들은 시간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전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적재함에 그만큼 무게를 실지 못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넥소도 사실 지금 구매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기존 예를 들어서 넥소급이 뭐 산타페 조금 위급이잖아요. 뭐 산타페 가격에 거의 한 2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뭐 트럭도 만약에 수소 트럭이 가격이 제가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존 그만한 트럭의 가격이 또 2배가 되는 건가요? 근데 뭐 트럭도 지원을 받겠죠. 트럭 같은 경우는 연료도 디젤도 유가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용 쪽으로 트럭이 수소가 나오고 전기가 나온다면은 일반 자가보다는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트럭커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수소 트럭이 있다 한들 가격도 더 비싸고 형님 말씀대로 디젤이랑 연비도 비슷하고 이러면 뭐 아예 막 환경 보호자가 아닌 이상은 그쵸. 나는 내 같아도 안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그 트럭을 소유해서 운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보조를 해줘서 그 제도를 만들면은 이제 그 안으로 이런 소비자들이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쪽으로 계속 진화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중요하기는 한 그래서 지금은 거죠. 예. 네. 완전 시작이기 때문에 비싸고 불편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올여름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4,400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침수 차량은 안전 운행과 직결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자장비가 많은 최근엔 차량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고차 판매업자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 침수 이력이 없는 침수차를 업자들이 헐값에 구매해 일부 수리 후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동은 걸릴지라도 운행 중 여러 안전 옵션들이 언제 오작동을 일으킬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폭우 때문에 침수차가 여러 발생하면서 누구나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중고차 시장에 곧 침수차가 쏟아져 나오겠구나. 혹시 침수차를 구별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자세히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차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차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조금 달라요. 네, 일단 약간 좀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고. 방향제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펄쩍하나. 근데 냄새가 일단 해서 방향제를 너무 좋은 거 썼는데 매트가 좀 축축한 것 같다. 그럼 매트를 다 밑에를 들춰봐야 돼요. 네, 매트를 밑에를 다 들춰보고 특히 트렁크 쪽 그리고 엔진음도 열어서 밑에 그 손을 집어넣어서 밑에가 좀 물에 젖은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손으로 좀 봐서 직접 이렇게 면밀하게 네. 보는 방법 밖에는 사실상 무슨 팁이라고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업자들이 괜찮은 팁은 하나 요즘에는 있어요. 많이 진짜 이 속이려고 생각을 하면은 부품 교체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안전벨트 교체하고 뭐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침수차를 얘기를 안 하고 샀는데 그게 침수차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니까 그럼 그게 만약에 딜러를 그러면 뭐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침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중고차 팔았는데 산 사람이 타다가 뭐 하다가 전기장치 같은 거 이상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랬더니 침수차 같아. 침수차 같아. 여기가 침수차가 아니면은 여기에 전기장치 이상이 생길 리가 없어. 이런 분쟁 같은 경우는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침수차냐 아니냐. 야 그냥 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물이 좀 들어갔었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사고들도 많아요. 침수가 아닌데 비 오는 날 썬루프 같은 거 이게 조금 열어놨는데 깜빡 잊고 뭐 이렇게 돼서 안에 좀 물이 들어간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침수 판정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 같은 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은 이게 침수차냐 아니냐 애매해지죠. 아 근데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 청소할 때 본넷 안에도 물 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침수차라고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뭐 비 오는 날 다니면 다 침수차죠. 아니 이거 되게 발견하기가 애매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침수라는 기준이 없고. 예, 애매한 침수차들이 많아요. 침수가 뭐 물에 닿으면 다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침수차는 대부분 이제 침수,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홍수나 뭐 이런 폭우에 의해서 차가 전손 처리가 됐을 때 침수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그 침수차 같은 경우는 완전 사실 잠기려 하면 사실 지하 주차장이나 이럴 때가 거의 완전 잠길 확률이 높고 일반 도로 같은 데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물이 많이 찼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딱 가도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거는 여기는 차를 시동을 꺼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웬만하면 도로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안 가는 게 좋죠. 아 도로가 안 보이면 그러니까 도로에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잠겨 어느 보이지 정도 않으면은 촉촉하면 네, 그 도로가 안 보이면은 안에 무슨 포트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가 뭐 파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또 물이 그러니까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은 주행 저항 같은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다 보면 물이 튀어서 차 안으로 물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차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